예, 먼저 그 세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예상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예상욱입니다. 저는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해양 그리고 대기 그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날씨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최용상 교수입니다. 그 강의 후반에 그 말씀하셨던 기후 피드백을 좀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지구 관측 인공위성을 가지고 실제 기후 피드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후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어떤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 분도 각각 연구 분야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아마 오늘 이제 패널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좀 귀뜸을 드리자면 아마도 이 예상욱 교수님과 국종성 교수님께서 주장이 조금 비슷하실 것 같고 이제 가운데 앉으신 최용상 교수님께서 두 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보다 좀 편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강연에서 그 새 정부 들어서 환경부 차관으로 가신 우리 안병옥 전 소장님하고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좀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패널 토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티핑 포인트, 과연 가까운 미래에 올까입니다. 국정성 교수님께서 이미 강연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우리 대중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상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강연 중에 그 국 교수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저희들이 전혀 예전에 예상하거나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태로 갑자기 접어드는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이제 물에 끓는 점, 100도씨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 어떤 물이 보이는 주전자에서 물을 끓인다고 생각할 때에 30도, 60도, 70도, 80도, 90도 갈 때까지는 과연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의 흐름이나 물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100도가 되는 그 순간, 이 아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100도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물 내에서도 여러 복잡한 활동이라든지 어떤 물이 끓는다든지 그런 어떤 활동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물이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도씩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기후 시스템도 어떤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을 때에 저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상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어떤 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그 이 교수님께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이제 끓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석 교수님이 쓰신 온도계 과학이라는 철학인가요? 예, 책이 있습니다. 그 끓는 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발명하기 위해서 약 한 2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의가 분명해야 과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예를 드셔서 이제 100도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하셨지만 바구니 두 개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한 바구니 밑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뭐 온난화를 일으켜 가지고 공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어쩌다가 다른 바구니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을 티핑 포인트다. 한 가지 안정한 상태에서 다른 안정한 상태로 가는 시점이다. 네,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현상적으로 뭐 빠른 변화가 있으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자. 이미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고 벌써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앞에 두 교수님이 그 개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그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올바른 과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후 변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 천천히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다가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 요 포인트를 급격한 기후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제가 강의는 티핑 포인트를 했지만 그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정의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구가 기존과는 달리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연 중에 말씀하실 때는 티핑 포인트 기준 온도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2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수치인지 궁금하네요. 이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국 교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현재 기후과학자들이 티핑 포인트가 과연 1.5도씨가 될지 아니면 2도씨가 될지 3도씨가 될지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과학적인 정확한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볼 때에 1.5도씨나 2도씨가 도달했을 때에 어떤 전혀 우리가 어떤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온도 레인지가 1.5도씨와 2도씨 사이에 있다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기후과학자들이 쓸 수 있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후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에 지구의 온도가 1.5도씨에서 2도씨에 도달했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의 급격한 변화가 기후 모델에서 모의되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범위가 1.5도씨에서 2도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가 설명드리면 그 1.5도에서 2도는 한 지역의 온도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 기온과 오늘 밤 지금 현재 기온인 벌써 뭐 10도 가량 차이 나니까 전 지구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신뢰를 갖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놔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핑 포인트의 정확한 정의를 잡아야 과학적이든 정치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하여튼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IPCC라는 그 국제 유엔 산하 조직이 1.5도, 2도 이렇게 논의의 기준점을 잡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IPCC에서 얘기하는 2도라는 기준은 2도씨가 되면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온다 이게 아닙니다. 2도씨가 되면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올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도씨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우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기후변화가 가면 갈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더 이상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올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이 티핑 포인트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확실히 앞당겨질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검은 선이 뭐냐면 인간의 활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때에 지구의 어떤 기후 활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렇게 되지만 그 붉은 선을 보시면 인간의 활동이 가미됐을 때에 지구의 어떤 기후나 날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국 교수님도 쭉 강의 중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와 같은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변동성에 약간의 어떤 힘이 가해진다. 약간의 어떤 외력이 가해진다. 그 외력이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한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이 그 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외력들이 현재 뭐 CO2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충분히 자연 변동성이 가지고 있는 것에 외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레벨까지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에도 분명히 이런 어떤 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티핑 포인트가 미래에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도 티핑 포인트가 물론 올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티핑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점점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국 교수님 대표적으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 게 영거 드라이어스기 15,000년 전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갔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 그 티핑 포인트의 그 원인이 그 육빙이 녹아서입니다. 그래서 해류의 흐름을 막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인데요. 지금 그 얼음을 우리가 점점 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의 인자가 되는 얼음 양이 줄기 때문에 사실은 온난화 기후로 접근하면서 훨씬 더 안정한 기후가 되고 티핑 포인트가 올 가능성이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의 말씀이시네. 티핑 포인트에 갈 확률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예, 저희가 늦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조금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2016년에 그 네이처에 나온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 효과로 그 빙하기가 11만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간빙기 정점을 지나서 빙하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온난화를 시킴으로써 빙하기가 한 5만 년 늦춰진다. 근데 그런 것을 기후 모델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네이처지에 실어서 논란이 됐던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티핑 포인트의 확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기후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국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또 최 교수님하고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영거 드라이어스나 이제 단스 가스 오슈가오 이벤트는 빙하기에 생긴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자료에 소개드린 것처럼 간빙기에서도 이런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안정된 이제 해에서 다른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힘이 고기후에서는 이제 태양에 의한 것입니다. 태양 활동에 의한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태양의 어떤 시간 규모가 뭐냐면 2만 1,000년, 19,000년, 4만 년,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서서하게 이 물병을 탁자 끝으로 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지금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물병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급격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티핑 포인트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빙하가 녹는 거, 그다음에 영구 동토층이 다 이제 그래서 메탄이 하는 거. 이것들은 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면 가속될수록 그럴 확률들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속도로 인간 그 지구라는 컵을 밀고 있다면은 당연히 티핑 포인트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구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깨지기 쉬운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깨지기 쉬운 시스템. 그래서 조금만의 외력이 가해져도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어떤 외력, 인간 활동에 가지고 약간의 외력만 가해져도 지구가 굉장히 다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가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다가올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외력에 연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빙하기 간빙기의 차이가 전지구 온도가 4, 5도 차이였고요. 열대 지방만 생각을 해보면 1, 2도 차이였습니다. 빙하기 간빙기 때도. 그때는 태양 활동이 현재 70%.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줄어들어도 지구가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어떤 증거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수만 년에 우리가 고기후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항상 버텨왔고 스스로 적응해왔고 회복돼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절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드백에 물려있기 때문에 양의 피드백도 강조하셨고 음의 피드백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많은 피드백이 걸려있는 난리니어 시스템에서 지구가 절대 연약할 수가 없겠죠.
난리니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최 교수님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온도 차이가 전지구 보면은 4도, 6도 이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십시오. 근데 4도, 6도 차이인데 빙하기와 간빙기의 지구 환경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까? 근데 지구 온도가 지금 2도, 3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만큼 그렇게 급격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구 시스템이 이러한 서로 다 굉장히 낯선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 태양 상수가 1367입니다.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요. 1367 와트 퍼 스퀘어미터인데 빙하기 간빙기는 그것의 한 70%니까 어떻게 계산할게요? 한 800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 300이 막 떨어졌겠죠. 와트 퍼 스퀘어미터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그 에너지 효과는 약 한 2와트 퍼 스퀘어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율을 엄청난 에너지의 변화에도 견뎠다고 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태양 상수가 거의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별로 안 변하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가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과거에도 우리가 아니죠. 지구가 충분히 과거에도 견뎠기 때문에 계속 견딜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팩트 체크가 또 필요한데요. 보시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는 우리 대충 보면 10만 년 주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태양의 활동의 변화는 이제 29,000년, 4만 1,000년, 29,000년, 19,000년, 4만 년 이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의 상수 변화가 간빙기와 빙하기가 꼭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태양 활동이 적더라도 충분히 빙하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 많더라도 빙하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 태양 에너지가 많이 와더라도 빙하기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시스템이 굉장히 비선형적이다. 태양 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디서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혹시 뭐 더 붙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물리학자여서 그런지 지금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니까 이 기후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기후학자 혹은 기후과학자라고 불리는 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후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상욱 교수님께서 3분 과학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과학자들은 관심이 지구입니다. 지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과학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관측 자료입니다. 현재 지구가 어떤 상태를 띠고 있으며 어떤 지구의 대기의 상태라든지 해양의 상태라든지 육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측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성을 통해서 어떤 바다에서의 어떤 부위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또는 어떤 레이더를 통해서 대기와 해양과 육지와 빈권 이런 모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후 요소들에 대한 관측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측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물리적인 법칙이라든지 또는 통계적인 법칙이라든지 수학적인 법칙들을 이용해 가지고 현상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관측 자료가 지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체가 뭐냐면 기후 모델입니다. 앞에서도 기후 모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기후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균일한 간격으로 바다 깊은 데서 하늘 끝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격자 간격으로 다 나누면 그 각각의 격자에 하늘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육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물리 방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방정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리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 물리 방정식들 아니면 통계 방정식들, 수학 방정식들을 모든 포인트, 각각의 모든 포인트에서 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후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컴퓨터상에서 수십만 라인의 코드로 나타납니다. 이 수십만 라인의 코드를 각각의 격자에서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해를 구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 초용량 어떤 초고속의 대용량 컴퓨터를 통해서 각각의 그리드 포인트, 각각의 격자점에서 이런 물리 방정식들의 해를 풀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구상에서의 어떤 기후 현상, 일기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어떤 코드에다가 외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구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O2를 2배로, 4배로, 6배로, 8배로 할 수도 있고요. 바다를 더 많이 데울 수도 있고, 육지의 산을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실험들을 기후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모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갈 때에 외부에서 CO2의 농도를 점점점 증가시킬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기후 모델을 계산을 하면 CO2가 증가했을 때에 전혀 다른 어떤 세상의 기후를 우리가 기후 모델의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의 기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확한 기후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재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물리 현상, 기후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명확한 어떤 방정식,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방정식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기후 모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은 현재를 보여주는 관측 자료, 그리고 그 관측 자료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후 모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과거부터 해서 미래까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기후 과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상욱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서 까다로울 것도 같지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합적인 요인을 연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학문일 것도 같습니다. 예,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화 같은 재앙이 닥친다면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 회복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강연 중에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설국열차나 인터스텔라 그리고 투모로우 같은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능성이 있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급격하게 아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게 어떤 영화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 현재 우리가 지구의 어떤 기후를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앙, 그보다 더 심한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최우상 교수님께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저게 회복이 가능하면 영화가 안 만들어졌겠죠. 예. 근데 사실 실제로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그 소위 설국열차의 배경이 됐던 것처럼 그 성층권에 이제 미세먼지가 뿌려지고 그게 태양빛을 막아서 이제 쿨링을 시키는 뭐 그러한 그림인데요. 그 위의 그림은 이게 실제로는 화산 폭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도 똑같이 성층권을 비롯해서 이 대륙권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화산재 때문에 햇볕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위에 그 세 개의 화산이 터졌다고 가정하면 아래는 그 화산에 대한 기후 시스템의 반응을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냉각기가 되고요. 냉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산이 폭발하면 다시 냉각이 되고 세 번째 화산이 폭발하면 또 다시 냉각이 되는 기후 시스템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이 되는 시스템. 화산이 폭발했고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회복이 되고 다시 회복되고 회복되고. 자,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실제와 비교를 해보면 1985년에 엘친천 화산이 터졌었고 1992년에 피나트보 화산이 터져서 전 지구 온도가 0.4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회복됐죠. 예. 회복 시스템은 지구가 갖고 있는 또는 더 넓게 얘기해서 모든 행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성질입니다. 그 회복은 왜 되냐면 제가 강의가 너무 강의처럼 해가지고 회복이 왜 되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나갑니다. 그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스스로 온도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그에 맞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또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지구도 우주 밖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지구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고 온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화산 활동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화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들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성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회복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국 교수님께서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급격한 어떤 변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지만 회복 시간은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저는 주기가 한 10만 년, 10만 년. 네, 10만 년 단위로 회복할 수 있다. 지구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 보시다시피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떨어졌다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그 자그마한 이제 출렁거림은 한 몇 개월, 길게는 뭐 5, 6년? 몇 개월에서 네, 5, 6년 정도. 네, 네. 국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 생각에 우리 최 교수님이 좀 토론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약간 좀 더 짧게 이제 몇십 년까지 그래서 일단 감사를 몇십 년까지는 되는데 몇만 년까지는 제가 감사드리고 제 생각은 이제 영화 속 어떤 이제 그 티핑 포인트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이제 회복의 시간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 말씀하신 수십만 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회복된 지구가 현재와 똑같은 기후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는 장담하지 못한다. 다른 지구로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와 다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열대 지역이 굉장히 넓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사막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또 다른 지구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기후 상태로 돌아갈 수. 예. 제가 하나만 추가드리면요. 이게 다시 티핑 포인트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티핑 포인트는 다른 하나의 안정한 기후 시스템에서 또 다른 안정한 기후로 완전히 바뀌는 건데 이제 우리 국 교수님 이제 관점에서는 또 다른 기후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점에서는 그럼 티핑 포인트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회복이 된다. 즉 다른 기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티핑 포인트가 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라 다시 한번 그 티핑 포인트 정의하고 지금 이 회복 가능성하고 연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현재 기후로 다시 맞췄을 때,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으로 맞췄을 때 이제 회복한다는 이제 의미겠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화산 폭발의 예를 들었지만 이산화탄소는 좀 다른 강제력입니다. 국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화산 폭발처럼 한 번 강제력을 주고 한 번 식탁을 밀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배출 한 번 되면 그게 한 100년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력을 계속 주는 거죠. 국 교수님 말씀은 계속 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기후로 갈 것이고 그게 티핑 포인트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저는
강제력, 주어진 순간적인 강제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이 가능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당장이라도 끊어버리면 회복 반드시 합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티핑 포인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산화탄소를 끊으면 회복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아직도 다이어트할 시간은 남아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도씨, 2도씨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언제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올랐을 때가 티핑 포인트인지에 대한 그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도씨 정도 올랐지만 그 자체가 이미 티핑 포인트에 지났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를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가능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줄여야 되죠. 이산화탄소. 예. 강제력을 줄이는 방법 있고요. 사실 잠시 후에 제가 3분 과학에서 그 티핑 포인트를 뭐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후 변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웅상 교수님께서 3분 과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 자체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1965년에 처음 문헌에서 사용됐다고 하고요. 지오는 지구를 의미하고 엔지니어링은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가지고 뭔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지구의 변화를 뭐 막거나 조정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예를 한번 들자면 바로 설국열차의 배경이 됐던 그 지오 엔지니어링 기법인데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주입해서 태양광을 차단하고 지구를 냉각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설국열차처럼 부작용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지만 이게 성층권에 에어로졸 투입하면 성층권이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층권의 그 주요한 층인 오존층의 구조나 뭐 이런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지구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나사에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려고요. 인공위성에다가 거울을 달아서 우주로 쏘아 올리면 그 거울이 태양을 반사시켜서 냉각에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냉각을 시키면 미국 위성을 띄우면 냉각이 미국만 되는 게 아니라 추운 지방, 뭐 러시아, 뭐 중국 북부 이게 다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국제 분쟁이 되는 겁니다. 즉 한 나라가 위성을 띄워서 지구공학적으로 이거를 냉각화를 시키려고 보니 이 국제적 합의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위험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제안이 됐지만 나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청정한 방법으로서 그 바다의 해엄 구름 입자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분사시키면 바닷속에 소금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금알갱이가 구름의 씨앗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씨앗이 돼서 그 소금알갱이를 막 뿌려놓으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구름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은 이제 쿨링이 된다, 냉각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 지역은 그럴지 몰라도 나머지 지역은 그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의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지역 기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도 또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닷속에 철분 같은 것을 뿌려서 영양화를 시키면 이게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이제 성장시키고요. 그러면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기까지 몰려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일단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하니까 흡수 능력도 있고 고기도 잘 잡히니까 일석이조 아니냐라고 아주 그 기업에서 투자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사실 실험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 역시 그 바닷물의 그 산성화를 일으켜서 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다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지구를 상당히 연약하다고 본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루어지고요. 연약하다고 봐야 사실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지구에 무엇인가를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지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성립하는데 지구가 연약하지 않고 상당히 강인하다라고 외부 적이 강인하다고 가정한다면 지오 엔지니어링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